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도 E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 기출문제 풀이 시간인데요. 역시나 인사는 새로운 신규의 유형의 문제를 출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인사는 신규 문제를 출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규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더욱더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언급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똑같은 문제 계속 거듭해서 나오네요. 중요했던 범위는 역시나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에 포인트 맞춰서 공부해 주셔야 되겠고요. 신규 문제는 다음번에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명확하게 모르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주 단발성으로 딱 한 번만 나오고 출제가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전달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래에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그죠? 실무 프로그램 구동하는 것도 보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참고하셔서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켜 보세요. 자, 이제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바라봐야 되겠죠? 네, 우리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고 한 문제당 2점씩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어요. 10점이라는 점수를 가져가죠. 따라서 여러분 계속 반복적인 기출문제를 풀어주면서 이 앞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물론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3강짜리 특강을 들어주고요. 듣고 그걸 거듭해서 들을 필요는 없으세요. 거듭해 들을 필요는 없고 한번 들어봤다라면 거듭해서 문제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학습의 방법이다. 또 하나의 꿀팁을 드리자면 그렇게 학습을 해줄 때가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라고 하면 시험장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학습을 해주시는 것을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를 참고해서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ERP의 특징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픈 멀티 벤더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특정 하드웨어 얘기하는 거죠. 하드웨어 업체에만 의존하는 오픈 형태를 채용, CS형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이런 말편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그럼 오픈이란 말편이 올바르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의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오픈 멀티벤더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표현이 올바르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 계속 반복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자마자 답을 1번으로 체크하셨을 것 같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문제는 다 맞는 이야기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읽어주시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ERP 도입의 예상의 효과로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투명한 경영, 고객 서비스의 개선, 결산 작업이 증가가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감소해야죠. 그래야지 쓰는 의미가 있겠죠? 자, 올바르지 않은 거 재빠르게 골라줄 수 있고요. 이 문제 또한 여러분 계속 반복적인 출제 문제다 라는 것을 느껴주셨을 것 같아요. 그죠? 3번입니다. 원가,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주요 성과치에 여러분 주요 측정치 얘기하는 거죠. 주요 성과 측정치에 적극적인 극적인 계산을 위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급진적으로 이 말표현 나왔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급진적으로 재설계하는 거요. 우리요 계속 반복적인 출제 문제죠. BPR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죠?
네. 이렇게 여러분 빠르게 문제 1번부터 5번은 굉장히 속도가 스피드하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렇다? 계속 반복적인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문제 딱 보자마자 답은 1번, 답은 4번 이렇게 바로 체크하게 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봐요. 네. 자, ERP 시스템 구축의 절차 중에 구현 단계에서 수행해야 되는 내용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 단계에서 수행할 내용, 자, 볼게요. 시스템을 평가합니다. 시험을 가동하죠. 여러분, 데이터를 전환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구현 단계죠. 분, 설, 구현. 그렇죠, 여러분? 매번 이야기 드렸어요. 그쵸? 이들의 특징들 기억해 주셔야 된다, 여러분. 그죠? 네. 그 중에 여러분 이렇게 구현 단계가 지금 아주 올바르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 있어요. 커스터마이징 하면요.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설계 단계에서 수행할 내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분석 단계입니다. AS, IS. TF팀을 짜야 돼요.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쵸? 매번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여러분 진짜 제가 특강을 찍진 않았지만 매번 기출 시간에 매번 언급드리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설 얘기하면 투비 프로세스 갭 차이 이런 얘기 얘기했고요. 구축한다라고 할 때는 모듈의 조합화 항상 키워드로 여러분 접목시켜 드렸던 거 기억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쵸? 네, 좋습니다. 자, 이 구현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다. 여러분, 가끔은 그 순서도 나오는 거 아시죠? 분설구현, 분설구현. 괜히 외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에 여러분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사용자의 IT 투자 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네. 자,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컴퓨팅의 지원이 따라갈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 장비 관련, 여러분, 장비 관리 업무와 PC 및 서버 자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다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보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약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 문제 되게 신규의 유형의 문제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거듭 체크해 두었다가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단점으로 꼽힌다. 그쵸? 네. 클라우드 컴퓨팅에 여러분 장점, 단점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요.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써 있으니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읽어드릴게요.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다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설치하는데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네. 자, 이제 6번부터 본격적인 인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적 자원 관리 중에 기능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유지 기능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의 문제 처리가 출제가 된 거죠. 이번에는 유지 기능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유지 기능 하면요. 우리 뭐 생각해 줘야 돼요? 노사 관계 관리. 그렇죠. 그 다음 뭐에 여기했어요? 안전보건관리, 그 다음에 이직관리 이런 얘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거 제일 적합한 게 무엇이죠? 네, 이렇게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사실은 이렇게 이 친구는요. 여기에 같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도달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직무관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본 기능 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 했었죠.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 놓았는데요. 우리 인사평가 같은 경우는 개발 기능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경력관리, 개발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표현이 조금 예쁘게 들어가 있는 표현은 아니어가지고 그쵸? 직무관리라고 표현이 되면 더욱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직무설계보다는 직무관리라고 들어가 있어야 그 안에 직무 분석부터 시작해서 설계까지 이런 내용까지도 다 결합해서 공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어쨌든 아주 올바른 것은 정답을 찾다면 4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직무평가 중에 비계량적인 방법, 계량적인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 놓고 아닌 것을 고르세요.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의 문제 처리가 출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변함없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느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계량적인 방법으로만 구축된 것은 서열법과 분류법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 동그라미 3번은요. 이게 무엇이었죠? 이렇게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이 바로 계량적인 방법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시험 문제를 이렇게 비계량적인 평가 방법으로 짝 지어진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계량적인 평가 방법으로만 구성된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면 정답만 바뀌고 똑같은 문제가 다시금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쵸 여러분? 좋습니다. 계량적, 비계량적 이렇게 나눠 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직무설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무슨 이야기?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직무설계 잘 해주셔야겠죠. 그쵸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재화와 용역의 질적, 양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 종업원의 동기부여를 향상시켜줄 것이다. 그로 인해서 생산성이 또 향상이 되겠죠. 근데요, 이 친구 한번 보시겠어요? 이직과 훈련 비용이 증가한다? 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아주 올바르게 설계를 잘 해준다라면 되려 증가하기는커녕 더욱더 감소할 수 있다라는 말표현을 해줄 수 있으셔야겠죠. 그쵸? 올바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쵸.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겠고요. 우리 직무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직의 목표 달성만 우선시하겠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개인의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직무의 내용과 작업 방법을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계해 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목적을 생각을 해준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의 비용이 더욱더 증가한다는 건 말이 될 수 없겠죠. 자, 왜냐하면 만족감을 가져온다면 이직에 대한 내용들도 어떨까요? 만족을 가져오는데 이직이 증가하겠어요, 여러분? 아니겠죠. 감소해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유연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연관성을 지어가면서. 자, 9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인력계획 공급 예측 기법이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어떤 방법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개별의 종업원에 여러분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이동의 확률을 파악하기 위해서 승진, 이동, 이직 등의 일정한 비율을 적용해서 미래의 각 기간에 걸쳐서 현재 인원의 변동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이런 얘기 했었어요. 한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이동해 나갈 수 있게끔. 그쵸? 이렇게 이동해 나가는 확률을 계산해 놓았습니다. 이런 말표는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뭐였죠? 마코브 분석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야,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해 두셨다라면 문제가 어렵지 않다라고 느꼈을 건데 만약에 어렵다라고 느꼈다라고 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와 주셔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 드리도록 할게요. 언급 자주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인력 이거 어때요? 나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한 번만 걸러도 좀 오랜만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인력 과잉일 경우 우리 대처 방안 부족할 때는 어땠어요? 초과 근로를 행한다든지 임시직을 활용한다든지 파견 근로를 활용한다든지 그쵸? 아웃소싱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활용 방법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여러분 과잉되었을 때는 직무 분할제 같은 말 직무 공유제 여기서는 직무 직업 분담제라는 말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너무 같은 말을 많이 쓰고 있다. 예, 유사한 말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다운사이징 여러분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조기 퇴직제도 운영하겠다라고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파견 근로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이건 뭐에다? 부족할 경우지 과잉됐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주 손쉽게 답을 도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를 틀리면 안 되겠죠? 네. 자, 외부 모집의 방법입니다. 적절하지 않게 설명한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 모집 있죠? 뭐가요? 광고라든지 채용 박람회를 통한다든지 여러분 어때요? 취업 포털들을 홈페이지를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추천을 받겠습니다. 헤드헌터를 고용해서 뭐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 표현들은 죄다 여러분 외부죠. 외부. 관리자 및 기능 목록의 작성표를 활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 모집이었습니다. 그죠? 올바르지 않은 거 정답 몇 번? 네, 3번입니다. 라고 처리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네. 이런 문제는 너무 쉽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선생님 왜 이거 의도 있죠? 라고 얘기하실 텐데요. 네, 의도 있어요.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앞에 문제들이 조금 쉽다라는 느낌을 가져가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 이유는 뒤에 가면 새롭게 신규 유형의 문제의 출제가 조금 전보다는 4회차보다는 더 많이 출제가 됐다. 한 문제 정도가 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 더 명확하게 계속 반복적인 문제들은 조금 더 쉽게 다가설 수 있게끔 문제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발 도구의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중에 선발 시험의 이론적인 특성과 자, 이론적인 구성과 이런 거 여러 가지 가정들을 토대로 해서 측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우리는 구성 타당성이라고 공부하였습니다. 그쵸? 이런 걸 구성 타당성이라고 할 건데요.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형화된 표현으로 다시금 한번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이론적 구성과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어떠한 속성, 어떠한 이런 행동적인 특성들의 관련성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예. 그죠? 이런 이론적인 구성과 이를 토대로 하여 여러 가지 가정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 이런 속성이라든지 행동적인 특성 같은 것들의 관련성을 비교해 보겠다. 그쵸? 타당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조금 더 보충이 돼서 꾸며주는 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예쁘게 조금 더 포장이 잘 되어 있죠. 따라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자, 13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면요. 보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종업원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과 성격 등의 면에서 최적의 지위에 배치가 될 것이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매칭해 줘야 되는 걸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적재, 적소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네,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아주 좋은 문제. 그렇죠. 그리고 좀 이렇게 대놓고 저 답이에요. 라고 나타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나 오류를 범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직무 분석의 오류가 문제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직무 분석의 오류가 또 한 번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물음표를 내비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직무 분석에 대한 오류를요. 부적절한 표본이 표출될 수 있다. 표본을 만들 때 이렇게 부적절한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게 오류로 또 꼽힙니다. 직무를 분석할 때 이 표본이 부적절하게 만들어졌다라면 그에 따른 분석 또한 마찬가지로 다 오류를 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설명, 반응 세트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사람들은 예상된 혹은 왜곡된 방법으로 질문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답변을 할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반응 세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질적 척도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이나 그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너무 이제 뭐 상세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은 이 내용은 반응 세트에 대해서 나올 것이면 나중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겠죠. 예상하고 있는 의도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반응 세트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일관적으로 답변을 하게 된다. 일관적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혹은 왜곡된 방법으로 질문에 대해서 똑같이 답변하게 되는 것을 그냥 하나같이 반응 세트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건데요. 예상되는 질문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남들도 똑같이 반응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오류가 진짜로 시험 문제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음 회차 때도 시험에 나오는지 제가 두고 보고 그때는 중요 포인트를 드리겠지만 지금은 중요도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되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줘야 했던 내용들을, 직무 분석의 내용들 많잖아요. 그 내용들을 좀 더 탄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이거 말고도 많아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한 3-4가지가 되는데요. 직무의 환경이 변하다. 직무 환경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환경들이 얼마나 시대가 막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직무 변화가, 직무의 환경이 변화했다면 이 분석 또한 마찬가지로 그대로 일치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바꿔줘야 된다. 이 직무 분석을 행해서 이 정보를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직무 분석. 직무의 환경에서의 변경이 계속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오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종업원의 무엇이요? 행동적인 변화, 행동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만 변하겠어요? 아니겠죠. 그렇죠? 무엇이 이렇게 종업원들도 계속 그 행동들이 어떨까요? 변화할 것이다. 그런데 분석을 할 때는, 직무 분석을 할 때는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본다. 일정 시점에서의 직무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또 나온다라면 그때는 정규적으로 이런 정규 내용으로 편성해서 교재에도 담아볼 생각이 있지만 단발성에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기출문제 때 이 정도로 다룬 것을 충분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명확한 것을 내가 꼭 체크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어요. 자, 14번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성과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밑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수준을 평가 척도에 의하여 제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반면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시간 오래 걸리면 비용도 많이 든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죠 여러분? 자, 저는 이 정도까지만 나오면 헷갈릴 것 같았어요. 무엇과요? 중요사건 평가법이랑 헷갈렸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랬을 것 같지만 사지선다형에 중요사건 기록법은 없잖아요. 중요사건 평가법은 없으니까 예외가 될 것이고요. 자, 그렇게 중요사건 평가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계량적으로 만들어준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를요? 이렇게 행위기준평가법이라는 게 나타나 있으니까 혼돈하지 아니하고 4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16번입니다. 경영, 계층에 따라 요구되는 이런 자질의 정도가 다릅니다. 네, 다르죠. 그렇게 최고 경영층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일까요? 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또 신규 문제가 언급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인간적인 자질을 한번 읽어보면요.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누구는 최고 경영자들은 사실 이 세 가지 모두 다 고루고루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개념적인 자질, 그렇죠. 사고를 통해서 추상적인 관계를 다룰 수 있는 정신적인 그 능력, 어떤 전체적인 기업 전체를 아울러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안목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건데요. 그게 개념적 자질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기술적이라는 것은 기업 경영, 운영하는 기법, 운영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관리자의 눈으로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죠. 그런 능력치가 향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세 가지는 몽땅 다 갖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가장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바로 개념적 자질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이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고정적으로 시험에 나올까요? 라고 한다면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유형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맛보기만 살짝 봐주시고요. 이 문제가 또 거듭 우리가 회차를 거듭해도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예도 들고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설명을 다시금 드리겠지만 이 정도까지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신규 유형의 문제는 맛보기예요. 17번 이렇게 보기 상황에서 여러분 적용된 승진 방법으로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A 종업원은요 대외 업무를 많이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그 종업원이 A라는 그 종업원이 다른 업체에 갔을 때 신뢰감을 좀 얻어야 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쵸? 그럴 때 우리가 A를 승진시켰대요.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랬죠? 형식적인 승진 방법이다. 그쵸? 형식적인 승진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대용 승진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죠. 보통 영업직을 행하는 사원들에게 이렇게 다른 처우는 다 똑같은데 이름, 그쵸? 승진이 조금 더 빠르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네, 맞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로서 대용 승진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력개발의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력개발의 3요소 이거 하나의 요소로 참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한 줄로 마무리가 됐네요. 네, 경력의 목표, 계획, 개발이 있다. 네. 자, 성장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그렇죠. 근로자의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사회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기업과 이렇게 사회의 효율적인 측면 나누어서 여러분 공부했었고요. 자, 모든 직위가 계층적인 승진 경로를 형성하고 정의된다는 것은 적재적소가 아니죠. 적재적소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와 그죠? 내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직무랑 딱 결합을 시켜주는 게 적재적소죠. 올바르지 않아요. 이렇게 올바르게 승진 경로를 구체화적으로 명확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승진 경로의 원칙이죠. 3번이 올바르지 않고요. 4번 올바른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기업적인 측면과 이렇게 사회
효율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구분지어서 여러분 표로 만들어져 있는 거 같이 함께 학습해 주셨으니까요.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츠버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만족 요인, 동기 요인이라는 것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만족의 요인으로 동기 요인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 자 보세요. 동기 요인이라고 하면 종줌, 받음, 그렇죠? 책임감 있었죠. 성장, 도전의식 이런 것들이었었어요. 성취감, 그렇죠? 여러분 그럼 어때요? 성취감, 책임감이 부여,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성취감도 느낄 수 있겠죠. 상사와의 관계, 이것은 환경이죠. 환경. 그렇죠? 여러분 환경 요인에는 임금도 있었지만 작업 환경이라든지 근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죠. 보상이라든지 지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언급됐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가장 적절치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이기 때문에? 위생 요인이기 때문이죠. 환경 요인이라고도 하고요. 자,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기에서는요. 경력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꽤 생각보다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경력개발 제도 중에 근로자의 장래성을 체계적으로 예측해서 경력개발에 추진하는 방법. 여러분 우리 어때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다만 빈도수가 높지 않은 친구가 나와서 어렵게 느꼈을 수는 있겠지만 배우지 않은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평가센터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 있는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어때요? 요거. 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개념이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하다가 역시나 그쵸? 구분 짓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역시나 맞아떨어지죠. 그쵸? 제가 평균임금은 어떻게? 사유라는 게 발생해야 된다. 퇴직 사유, 그죠? 퇴직금. 그 다음에 산업재해 보험에 따른 그쵸? 이런 말표현 앞에 붙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리고요. 또 이런 해고 예고 수당이요? 아니죠. 해고 예고 수당은 통상적으로 내가 받던 금액만큼을 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아니라 통상 임금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네. 자, 여러분 또 평균 임금에 들어가는 친구는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있었어요? 휴업수당 같은 거 있었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연장근로, 여러분 야간근로 다 통상임금에 여러분 50%를 가산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 깊게 봐주세요. 자, 보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정 임률 하에 생산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성과급으로 생산량을 비례급으로 분리하면서 자, 말이 참 뚝뚝 끊어지고 참 좋네요. 그죠? 자, 여기다 비추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단위당 임률의 실제 작업량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우리는 단순 성과급제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은 1번. 1번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렇게까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한 내용입니다. 자, 23번입니다. 사용자 측의 복리후생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근로자 측에 아니요. 사용자 측에. 왜 그러냐면 근로자 측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쵸, 여러분? 볼게요. 경력 개발을 위해서 자아 실현한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근로자 측이죠. 복지에 대한 깊은 인식이 생겼어요. 근로자 측에 대한 복리후생의 효과입니다. 자, 생산성의 향상과 여러분 원가가 절감이 된대요. 이것이 바로 사용자 측이죠. 그렇죠? 네, 기업 경영 반칙 및 목적에 의한 이해도 향상. 이것은
누구? 근로자 측에 대한 효과다라고 구분지어서 생각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해 줬던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를 대비하여 실직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그런 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죠? 네, 실직과 관련되어 있네요. 네, 고용보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산재보험 얘기하면요. 산업재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험으로서 이런 말표현 나와 있어야 되겠죠? 질병, 부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예방과 진단과 치료 목적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금보험이라고 한다라면 뭐요? 우리가 이렇게 국민 생활의 안전 그죠? 생활 안전과 그죠? 예,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 보장의 제도의 이다. 이렇게 핵심적인 구간들을 잘라서 기억했던 거, 키워드로 생각했던 핵심적인 그 포인트들을 기억해 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도출했을 것 같아요. 자, 25번의 문제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은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한다고 했죠? 이렇게 합산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따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잖아요. 퇴직이나 양도소득은. 저는요 30년 동안 땅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30년 만에 갖다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이겠죠. 그쵸 여러분? 그것을 1년 안에 벌었다라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된다. 따라서 종합과세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런 친구들, 어떤 친구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해서 따로 별도의 계산식을 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분류과세.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종합과세, 분리과세. 여러분 종합과세는 뭐라고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합산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배, 사, 근, 연, 기까지 이렇게 이자소득, 배달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으로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종합과세죠. 자, 분리과세는 원천징수 한 번으로 과세를 종결시킵니다. 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복권 당첨소득, 일용 근로소득, 그쵸? 일용근로자 얘기하는 겁니다. 원천징수 한 번으로 과세를 종결합니다. 라고 하는 분리과세까지도 이 개념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었어요. 자, 2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퇴직연금의 제도가 여러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고 오랜만이다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네, 퇴직 시 지급할 급여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지어 놨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사용자에게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확정 급여형.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다 라는 말표현을 꼭 좀 기억해 두세요. 확정 기여형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나는 것은 다 근로자의 그렇죠, 위험 부담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받게 되는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죠.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무엇이? 확정 기여형이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7번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원천징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납적인 원천징수와 완납적인 원천징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예납적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우리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우리 1월부터 12월 달까지 모든 매월마다 월급 받을 때마다 소득세를 여러분 어떻게 했죠? 원천징수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이렇게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해요, 안 해요? 연말에 우리 정산해 본단 말이에요, 다시금. 1월부터 여러분 12월까지 납부한 소득세가 12만 원이었다. 그런데요, 이렇게 2월 달에 연말정산 해보니까 다시금 1월부터 12월 달에 소득세를 다시금 계산해 보니까 내가 납부해야 되는 소득세가
10만 원이면 충분했다. 그럼 너무 많이 과세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마이너스 해주면 여러분 마이너스 2만 원이라는 환급세액이 떠요.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쵸 여러분? 네. 그런 얘기하면서 이처럼 예비 납부적인 성격의 원천징수를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쵸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완납적 원천징수는 뭘까요? 원천징수 한 번으로 과세를 종결시키는 것을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분리과세되는 친구들, 여러분 일용직 사원의 근로소득 같은 경우 원천징수 한 번으로 과세를 종결시킨다. 그리고 복권 당첨 소득이요. 어땠죠? 원천징수 한 번으로 과세를 종결시키죠. 이런 내용들을 매칭하면서 기억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납적 원천징수, 그 다음 완납적 원천징수 이 두 가지를 또 한번 체크해 줄 필요가 있겠죠. 빈도수가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나왔을 때 뭐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노동조합의 핵심적인 기본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의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번에는요. 4개의 문제가 이렇게, 얘가 마지막입니다. 4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노동조합의 핵심적인 기본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 배운 거 아니었거든요. 저희는요. 전통적인 기능을 학습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기능, 공제적 기능, 정치, 사회적인 기능으로 3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자, 역시나 인사관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그렇죠, 학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현대적 기능이 다시 한번 재정립이 되어서 또 열거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신규 문제에 이런 문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렇죠? 3가지 기능 뭐가 있다? 기본 기능, 집행 기능, 참모 기능이라는 것이 있다. 자, 여기에서 맛보기만 해보세요. 기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유지 확장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다. 자, 집행 기능이라는 것은 결성 후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활동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다. 참모 기능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기본 기능과 집행 기능을 보조하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건데요. 뭐겠어요, 여러분? 2번 집행 기능. 그죠? 네. 이런 조건들을 그죠? 유지하고 근로조건의 유지나 향상들을 위한 그런 활동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죠? 노동조합의 기능 중에.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런 문제들이 제가 이번에 문제 풀면서 좀 그랬던 것이 왜 인사한테만 너무 과혹하게 많은 신규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고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봐야지만 우리가 내용이 파악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너무 끌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2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교섭 절차 중에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교섭 방식을 정한다든지 과정을 결정한다든지 그들의 이 위원들을 선임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섭 사항들을 맞추고 선정하고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거 장소 섭외 같은 것들 하는 것은 다 예비 단계죠.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준비 단계. 그런데 누구는요. 이렇게 협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진짜로 본격적이니까 실시 단계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준비 단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네. 본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30번. 협약 당사자의 권리의 의무에 대한 조항을 뜻하는 거. 이런 거 그냥 대놓고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 나왔으니까 잘 맞춰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렇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거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냥 다른 모듈보다 인사는 왜 그렇게 가혹하게 신규 유형의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것인지.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죠. 우리 수험자들이 마음이 짠한단 말이에요. 제가 네, 준비할 때마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는 좀 과하지 않았나 이번에. 자, 이런 걸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네, 우리 채무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그렇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채무적 효력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었잖아요. 규범적인 효력도 언급이 많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부해 주셔야 되겠고, 이에 대한 문제도 또 주관식으로도 많이 언급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 이 보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요? 노동조합과 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이런 근로조건, 이런 기타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상호 간의 불일치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분쟁 상태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뭐라고 할까요? 노동쟁의. 그렇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반복적인 문제들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걸 풀 때는 또 마음이 살짝 녹았다가, 그죠? 네. 좋습니다. 자,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 어때요? 우리 3건이 나왔어요. 그죠? 네, 노동 3건이 나왔어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단결권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툭 튀어나오면서 또 이때 마음이 또 한번 녹아요. 그죠? 네. 자, 33번입니다.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그렇죠. 이렇게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 환경이라고 하죠. 환경계약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문제 마지막 문제까지 풀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또 녹아내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또 녹아내려요. 그런데 그래도요. 그쵸? 이렇게 문제 풀어보니까 반복적인 문제들은 계속 추가적으로 신규 문제들을 배제할 정도로 똑같은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요. 우리 수험자 입장으로 생각을 해줄 때 조금 가혹하다. 맥시멈 3문제 정도만 내주세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풀어봤고요. 다시 한번 곱씹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반복적인 문제를 위주로 공부해 준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신규의 문제들은요. 이렇게 추가적인 문제풀이를 하면서 보충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 정도의 내용 파악만 하고 넘어가세요.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문단에 이런 무엇이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을 텐데요. 클릭해 주신다면 이렇게 이론만 듣고 가시면 안 되죠? 네, 실무 풀이 내용도 같이 함께 확인하고 문제 시험장으로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자신감 있게, 그쵸? 그리고 계산기 꼭 들고 가고요. 그쵸? 필요하니까요. 수험표, 그죠? 신분증 놓고 가시면 안 돼요. 모두 지참하셔서요. 차분하게 문제풀이하고 돌아오세요. 분명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만 있기를 저는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여러분 늘 응원하고 있겠어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